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연구실 조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그 폐플라스틱 열분에 관련한 추진 여건과 그리고 향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수행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약 400에서 600도 사이의 중고온 그리고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이런 가스상의 탄화수소로 분해를 한 다음에 이 응축기를 통해서 액상의 오일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액상의 오일에는 크게 경질류와 중질류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납사 대체 등의 그런 화학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오일은 이 경질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이 이제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간 기계적 재활용이 어려웠던 그런 혼합 폐비닐 등의 이런 폐플라스틱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원료 대체 물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재활용, 이 CR의 경우에는 복합 재질의 혼합 폐플라스틱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품질은 원유 기반 플라스틱과 유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유계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열분해를 통해서 이 석유 대신 재생유로부터 납사 추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스프에서의 캠 사이클링 구축 사례에 따르면 이 소각 대비 열분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이 EU를 중심으로 이런 플라스틱 폐와 같은 그런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재생 납사에 대한 요구가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생산된 열 분해율을 이런 재생 원료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론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화학산업 부문에서의 탈탄소화와 관련해서 이런 온실가스 주요 감축 수단으로 지금 화학적 재활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30 NDC라든지 그리고 2055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에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런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2050 탄소 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된 K순환경제 이행 계획에도 이 도시 유정과 폐플라스틱 열분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순환경제 측면에서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가 핵심 수단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계획들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화학적 재활용 시장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그 역할이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런 글로벌 정유 그리고 화학 업체들은 기술 보유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이런 국내 이런 석유 화학사와 정유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석유 관련 법률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4개 기업의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그런 실증 특례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지금 2026년까지 10개소에 대해서 설치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지자체에서 이 공공 열분해 시설 구축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그 열분해율을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원료 측면인데요. 이 그 열분해 수요 대비해서 원료 수급이 안정적인지, 그리고 열분해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폐플라스틱 분리 선별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열분해 시설 안전 등과 관련된 기준은 충분한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설이 확충이 될 예정에 있는데 이런 입지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열분해유가 원료로 사용함에 있어서 수요성, 그러니까 수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와 함께 이 부분이 탄소 중립 이행 측면에서 이런 열분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저감 효과 부분에서의 명확한 산정 기준이 있는지,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주요 이슈를 분석을 했고요. 각각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본 연구에서는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 산업의 활성화 측면과 함께 이런 석유 기반 납사 대체를 위한 원료화에 중점을 두어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국정과제에 이 열분해로의 전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정책화 방향을 시의성 있게 제시를 함으로써 이런 순환경제 측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마련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열분해 산업은 이런 다부처 정책이 연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폐플라스틱 선별에서부터 재활용 그리고 수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이행 주체들의 협업과 연계가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산업계의 이런 간담회와 그리고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을 하였고요. 그리고 열환경공학회 특별 세션을 통해서 이런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과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의 활성화 방안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은 그 열분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료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투입되는 원료인 폐플라스틱의 품질 향상을 위한 수거 선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열분해 열분해유 생산 업체,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죠. 업체의 그런 용량, 시설 용량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기업 비롯해서 이런 열분해 사업 신규 참여 기업이 이제 증감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고품질의 원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열분해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생유 생산 공정에서 이런 화재나 폭발 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잔류물 발암 문제 등을 고려를 해서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열분해 이런 재활용 업체, 열분해유 생산 업체는 이런 민원 등의 문제로 이제 산간 지역에 입지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유틸리티에 대한 그런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생산된 그런 최종 산물이나 이런 부산물 활용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는 이런 기존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에 설치를 해서 지역 수요 기업 등에 이제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고 이런 수송거리 최소화를 통해서 CO2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열분해유 시장성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열분해유가 왁스라든지 염소 등과 같은 그런 함유로 인해서 벙커CU라든지 좀 화해 농가 이쪽으로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열분해유의 정제와 그리고 고품질화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서 석유 그리고 정제 설비에 투입을 시킴으로써 원료화하고 그리고 다양한 판로 개척 또는 이제 안정적인 그런 수요처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분해를 통해서 이런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에 있어서도 지금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부분은 지금 개별 기업들이 지금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슈별로 각각의 그런 정책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고품질 폐플라스틱 수급과 분리선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비중 확대로 인해서 이런 고품질 열분해유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료화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분리선별의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의 그런 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분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면 열분해 수율이 50% 이상 되도록 지금 개정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수율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플라스틱의 분리선별이 중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분해 시설에 투입이 되는 그런 원료인 혼합 폐비닐류의 그런 처리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부분 선별시설로부터 이제 이렇게 EPR 지원을 받아서 지금 성형 SRF와 같은 그런 고형연료 쪽으로 한 70% 이상, 지금 73% 정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열분해 관련된 화학적 재활용으로는 8%, 그리고 이런 재생원료 MR과 관련된 부분은 한 19%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유가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선별되지 않은 그런 폐비닐이 종말품과 함께 중간 파쇄 업체를 거쳐서 지금 시멘트 소속로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 기본법에서의 기본 원칙이죠. 재생 이용이 이런 에너지 회수보다 우선적으로 관리돼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가진다는 그런 원칙하에 앞으로는 이런 그 MR이라든지 그리고 CR 같은 그런 기계적 화학적 재활용으로 공급하는 그런 필름류에 대한 선별품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별 시설에서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부터 이런 선별품에 대한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물량 확보 측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적인 그런 유도 측면으로 여기에 이제 EPR 회수 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MR이나 BR
CR 쪽으로의 그런 비율 증대와 함께 이런 지원금 차등 지급을 통해서 경제적 유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별되고 있는 그런 품질에 대해서 등급을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차등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품질 등급 실효성에 대한 그 저하에 대한 그런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등급 조사 대상이라든지 평가 지표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이런 선별품은 고품질의 선별품을 제공하는 그런 선별 업체가 이런 차등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업계의 증설 물량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 이런 원료 수급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대기업의 사업 진입에 있어서 이런 대중소 기업 간의 그런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그리고 동반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모델 방안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를 포함해서 이런 비닐로 플라스틱에 대한 선별을 위한 설비 확대와 이제 고도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설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원 효율 등급제 도입이 되어서 이런 재활용이 쉬운 그런 재질 구조로 생산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열분해 시설에 투입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재질 중에 하나가 이 PVC입니다. 그래서 폴리염화 비닐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일반 비닐로에 이제 혼합이 될 경우에는 이런 염소 화학물을 유발하는 등 저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간에 그리고 규칙 간에 이런 사용 금지 예외 항목에 대해서 통일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PVC 랩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재질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열분해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소각 시설로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개정을 통해서 재활용 시설로도 이제 분류가 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유형 역시 지금은 연료, 그러니까 퓨얼 쪽으로 가는 경우에만 재활용 유형이 있습니다만 지금 개정을 통해서 이제 원료로도 재활용할 수 있게 지금 입법 예고 이후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석유 또는 이런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물질이나 또 이외의 원료 물질로 이제 제조하는 유형이 포함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열분해유에 대한 품질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이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열분해 수율 50%라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초기 투입 폐기물에 대한 그런 성상이라든지 이런 세부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얼만큼의 수분이라든지 그리고 해분 이런 이물질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열분해유의 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투입되는 폐플라스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별도로 마련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그 유해가스 발생량이라든지 또 잔류물 이런 발화 특성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 안전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열분해 시설이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표 3에 따라서 2019년까지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 제외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그런 부분에는 이 제외가 되었음에 따라서 이제 열분해 시설에 대한 대기 배출 허용 기준 마련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기 검사 측면에서도 이 항목들이 좀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열분해 업체들에 대한 그런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설 입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폐촉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산업단지 내의 매립시설 부지에 50% 범위 내에서 이 열분해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립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산업단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매립시설 부지가 이제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설치된 부분은 한 40%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산물이라든지 그런 최적 그런 열 분해유에 대한 그런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고려했을 때 이런 폐플라스틱 열분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 단지와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려면 우선적으로는 이런 기존 자원 다소비형 노후된 그런 산업 단지 내에 순환경제 촉진 특구를 지정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 열분해 관련된 순환 공급망 연계하고 이런 실증화 구역을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지자체에서의 건축 허가 승인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산업단지의 입주와 관련해서는 그런 유관부처와 그리고 산업단지가 입지에 있는 지자체와의 협업 그리고 주민 수용성 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함께 검토가 되어야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열분해 시설 이 관련된 산업활동 업종을 살펴보면 지금 제10차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크게 3가지 업종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최종 생산물과 그리고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그 업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 정제품 제조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 제품 제조업이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폐기물 처리업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산단 내에 근데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 그런 담당자의 그런 판단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선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그런 생산 활동의 업종 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혼선이 없도록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집적법화에 따르면 지금 이런 열분해 시설은 산업단지 내에 입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을 하거나 변경할 때는 또 관할 지자체나 행정기관의 협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 열분해유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이 원료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재생 원료를 인정하기 위한 평가 방법론과 그리고 인증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열분해유가 이제 혼입이 되었을 때 어디까지를 재생 원료로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설정이 필요하다 하겠고요. 그래서 이와 병행적으로 이런 열분해유 수급이라든지 모니터링 그리고 품질 관리를 위한 추적 시스템이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 기본 과제로 이런 순환경제를 위한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연구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런 인정 방법론이라든지 인정 체계 부분과 함께 지원 수단들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열분해유와 관련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상세제도 외부 사업 방법론으로 지금 2건의 그런 방법론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앞으로는 여기에 이제 필요한 산정에 필요한 그런 데이터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이런 개별 기업들이 이제 구축하기 어려운 그런 표준 LCI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폐플라스틱 선별에서부터 열분해유 생산 활용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그 제품 내 탄소 함량에 대한 탄소 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그런 전주기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분해 시설과 열분해유와 관련된 법률 부분, 적용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열분해 시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플라스틱을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 또 열분해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석유라든지 화학 이런 부분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그 석유 사업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화평법이라든지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부분들에 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석유 사업법 내에 그런 석유 그런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열분해유를 이런 석유 중간 제품 원료라든지 연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명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역시 지금 열분해유가 화학물질에 해당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화학사에서 이 열분해유를 이제 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신규 물질로 이제 등록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 열분해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폐기물 관련 법률에 이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이런 화평법 비대상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이런 그 법률 간 중복이라든지 상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평법에 등록이 만약 되게 된다면 또 산업안전보건법과도 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열분해유와 그리고 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률에 대한 적용 범위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유관 부처 간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열분해유에 대한 그런 원료화 측면에서 이런 투입 원료에 해당되는 폐플라스틱의 분리선별 고도화라든지 물량 확보 측면과 함께 이런 시설 안전 기준과 그리고 산업단지 등에서 입지 관련된 그런 업종 기준의 명확화 그리고 이런 열분해유를 재생원료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론 마련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탄소 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전주기 평가 체계 부분에 대한 이제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폐플라스틱 선별에서부터 열분해 유효 생산 그리고 활용에 이르기까지 이런 수납 공급망을 통해서 서로 협업하는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책 수립할 때부터 이런 관련 업계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공동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부처 간의 이런 다양한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통합 정책 마련과 함께 이제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이제 제안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의 주문솔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현황과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연구 배경으로는 2012년부터 지금 가정에서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단 이제 고용물을 80% 이상 회수하거나 20% 이상 미만으로 유출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사용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불법 사용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서 이거 문제점들이 이제 거론된 이후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들어선 정부의 대선 공약에 이 음식물 그 주방용물 분쇄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 건물에 한해서는 공동으로 고용물을 회수해서 자원화하는 방안을 좀 제시하면서 다시 좀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주방용 오물 분쇄기라고 하는 게 매번 대선 과정에서 이슈화되고 시민들의 수요가 있고 업체나 자원업체 간의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대두되는지 좀 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현안을 근본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그 현재 등장하고 있는 건물 단위 주방용 오물 분쇄기 활용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혹은 그 활용 시의 고려사항, 그러니까 자원화 연계 혹은 하수도의 영향 등을 좀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문헌 분석이나 또 이제 현황이나 최신 기술 동향 등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했고 또 이것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 검토 그리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포럼 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장 견학은 이제 건물 단위로 고용물을 회수해서 자원하고 있는 현장을 한 군데 검토를 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디스포저를 활용하지 않고서도 분리배출 고도화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공 압력을 활용해서 옥내 관로에 그 관로 이송 형태로 하부로 이송하는 이런 시스템도 같이 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현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은 보시다시피 2013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었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잠시 좀 감소한 추세 있지만 올해부터 다시 어떻게 좀 추세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소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배출률 또한 한 그 90% 후반대로 굉장히 높다가 현재는 90% 수준으로 분리배출이 보여지고 있고요. 재활용률도 마찬가지로 현재 90%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이 재활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재활용 시설에 반입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재활용 시설에서 보통 고용물 회수 기준은 현재 70%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면 실질 재활용률 한 63%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률이나 재활용률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시민들이 협조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좀 높게 살 필요는 있고요. 근데 이 이후에 이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사료나 퇴비화로 이 재활용을 하고 있었지만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가축 질병의 우려나 그리고 퇴비 수요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제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에너지화로 전환하기로 환경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중앙 집중형으로 수거해서 어떤 대형 시설을 건설하는 부분, 그럼 그 시설 입지에 관한 부분과 민원으로 인해서 바로 시행될 수는 없고 확충이 또 어떤 장기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방향 이외에 좀 다양한 방식의 자원화 방법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존에 퇴비 사료가 안 됐던 이유는 이 가정에서 발생되는 그 음식물의 질이 낮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질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안도 좀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그 퇴비사료와 같은 자원화 시설의 그 운영 과정에서도 민원 등이 악취 문제 등으로 인해서 민원 등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 서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경기도에서 뭐 처리한다라고 하는 어떤 지역 간 이동 문제 때문에 그 발생원 처리의 필요성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어떤 뭐 단지 내에 어떤 감량기기를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가정용 감량기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어떤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한 이 소비자 스스로도 이 코로나 시기 이후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증가하면서 이 분리배출에 대한 불편함을 더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음식물 처리기 시장이 지금 보시다시피 19년 이후로 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최근에도 이게 뭐 신혼가전의 하나다라고 해서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량기기 방식이 보통 건조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건조시킬 때 에너지 소비 혹은 그 부산물의 활용은 그 가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을 또 모으기라는 것은 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는 이 발생원 처리 방식에 대한 좀 효율화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하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 주방용물 분쇄기가 다시 좀 대두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그 국외 도입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보통 이 주방용물 분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디스포저라고 많이 불리는 것인데요. 이건 보통 가정에서 분쇄해서 분쇄 오수 100%를 하수도로 연계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을 그 방식에 대해서 하수도 영향을 고려해서 금지할지 허용할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 고용물 회수 방식이랑은 좀 다른 방식이고요. 이거를 이제 사용에 대한 검토를 할 때 국가마다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말단에 그러니까 100% 하수도로 유출을 하고 하수시설까지 보내고 최말단의 시설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공공수역의 영향을 고려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하수도로 그 건물 단위로 그 방류되는 그 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가정 단위에서 가정에서 유출되는 그 유출수를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이거는 이제 국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수준에 따라 결정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개인에게 이런 좀 역할을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 국가의 하수도 여건에 따라서 그 도입 여건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가가 관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권한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 하수처리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더 크고요. 해외도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이런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좀 환경 변화는 지금 이 분리배출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국가가 몇 안 됐었는데 현재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이 그 식품 폐기물의 분리배출 혹은 그 자원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분리배출 의무화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쓰레기와 분리해서 이 유기성 폐기물을 어떻게 수거하고 분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방식처럼 그러니까 시민에게 어떤 좀 더 편리함을 주면서도 분리배출 가능한 이런 기술 수요는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례로 이제 스웨덴의 말메시라는 도시에서는 이 분쇄기를 활용해서 그 분쇄 오수를 탱크에 저장하고 침강된 고용물을 에너지화 시설로 연계하고 나머지 상등수는 하수처리 시설에서 에너지화하는 이런 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쇄기가 단순히 이제 하수처리로 바로 가서 처리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고용물을 회수해서 에너지화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좀 그런 사례를 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07년 이후부터 서울시나 혹은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초반에는 미국과 같은 100% 직배수 방식 혹은 일본과 같은 전처리 방식, 그러니까 건물 밑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아예 보내는 이런 방식을 위주로 해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고용물을 그 발생원 단계에서 어느 정도 회수해서 걔를 자원화 연계하는 이런 시범 사업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시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하수처리 시설에서 어느 정도 유기물을 받아줄 수 있냐 여건에 따라서 보급률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워낙 그 시범 사업의 규모가 작고 또 하수의 영향을 크게 그 관찰한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일반화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좀 보기는 좀 어려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솔직히 공론화하거나 검증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에 가정에서의 개별적인 사용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개인이 분쇄기를 달고 그 옆에 고용물 회수통을 두고 80% 고용물을 회수하도록 거름망에서 걸러내도록 하는 이 행위를 강제하는 건데요. 솔직히 이제 편리성을 위해서 이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실제 이 행위를 수행하기 어렵겠죠. 어려웠고, 근데 그것 또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내에 단속하러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용 현황 자체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개별적인 그 사용 허용에 한계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금지 법안이 발의된 그 근거도 이 가정에서의 개별 사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것이 근데 이 100% 유출됐을 경우는 현재 지금 가정 개별 설치는 지역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옥내 배관이라든지 하수 광거 혹은 하수 처리 시설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 소비자들 선택에만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수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좀 축소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의 그 문제점 때문에 전면 금지할 것이냐?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고용물 회수라고 하는 그 행위를 개인에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건물 단위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100% 배출을 하고 그것을 건물 단위로 기계적으로든 누군가 그거 같이 회수해서 할 수 있으면 하수도 영향도 적고 배출자의 편의성도 좀 증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또 새로운 법안이 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주방 오물 그 분쇄기 사용하면서 쟁점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제일 큰 거는 배출 편의성만 가지고 배출 편의성은 있지만 이것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이슈였는데요. 지금 편의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배출하는 과정도 물론 있지만 보관 저장 과정에서의 악취, 해충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더 컸고, 이 주방 오물 분쇄기 시범 사업 과정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그 편의성이 더 컸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저장에서부터 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편함, 그리고 그걸 배출하는 과정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부분은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근데 그렇다면 이게 환경적으로 어떤가라고 봤을 때는 현재 같은 방식으로 불법 사용돼서 100% 유출하는 방식은 당연히 환경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수 처리 시설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유기물이 하우스 처리 시설로 유입됐을 때 그것을 에너지화하거나 어떤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함에 따라서 탄소 배출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반환경적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용물을 회수해서 자원화한다면 또 다른, 그러니까 환경적인 평가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그 주방용 오물 분쇄기 자체가 어떤 환경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거를 분리 배출을 한 수단으로 활용해서 그 이후에 고용물의 흐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성 같은 부분도 이제 이렇게 비싼 기계를 왜 활용하냐, 그냥 종량제로 이제 배출하면 더 가격이 저렴한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솔직히 이런 걸 선택하는 거는 배출자가 구매하고 운영 비용도 다 지출하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배출 이후에 행정적으로 어떤 비용이 더 부과되는지, 예를 들면 고용물 회수 후에 그 여액이 하수 처리장에 갔을 때 어느 부분에 더 비용이 증가하는지, 얼만큼 증가하는지, 그것이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과 비교했을 때 얼만큼 다른지를 검토해서 경제성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종량제 배출자의 비용 부담 형평성. 지금 같은 경우는 종량제 배출자는 돈을 내고 배출하는데 불법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수도를 유출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100% 배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수 처리 시설에 영향이 있고 거기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고요. 하지만 고용물 이제 회수하고 일부 여액이 가는 경우에도 얼만큼의 그런 비용 부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그 종량제 그 수수료도 그 처리 비용과 비교했을 때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비교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주방용어 분쇄기의 그 직배수 얘기가 나왔을 때는 솔직히 그 전체 직배수를 다 배출할 수 있는 지역은 분류시켜야 되고 하수 그 관거 흐름에 영향이 없어야 되고 하수 시설의 어떤 여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지역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용물 회수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덜한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되고, 물론 이 고용물 회수를 얼만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기준, 지금 현재는 80%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게 어떻게 나온 기준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유출수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 좀 검토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그 100% 그 배출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다른 많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지금도 분류식화가 진행되고 있고 하수 처리 시설을 에너지화하는 에너지 자립화와 같이 맞물려서 소화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누구나 하수도를 배출을 해서 하수 처리 시설에서 에너지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 좀 혜택 확대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관점들을 좀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좀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주방용 오물 분쇄기 활용 방식의 확대인데요. 현재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리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사용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반면에 이것은 솔직히 이제 업계와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것은 이제 인증 제도를 두고 이제 허용해 왔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방조했다, 혹은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자주적인 해결이 없는 한은 가정에서의 사용을 계속 이제 허용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좀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물 회수 유출 기준 같은 것을 현재는 가정 제품 단위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100% 유출되더라도 건물에서 그 실제 공공하수도로 투입될 때 그 유출수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그거는 공공하수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좀 건물 단위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확대 시에 그 건물 하부에는 시설에 대한 관리 제도나 또 인증 기준 같은 모니터링 제도 같은 것들을 같이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그 초반에 같이 검토했던 공합식 이송 방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전면 금지하고 분리배출 편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술을 검토했을 때 이 공합식 이송 방식인데, 이것은 현재 그 원물을 싱크대 옆에 있는 그 배관으로 넣고 진공 압력으로 빨아들이는 건데, 원물을 넣다 보니까 관로 막힘도 있고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에만 현재 들어가 있고, 이것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의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 업체에서도 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거를 분쇄해서 이송하는 방식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쇄기 자체를 어떤 그 환경에 반하는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하고 이걸 자원하고 어떻게 연계할지를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찬반의 그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그 근거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실제로 그런 고용물 회수하는 방식에 대해서 유출수에 대한 영향이나 고용물 회수된 것을 어떻게 자원화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증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이때 또 하나 검토할 것은 예를 들어 하수 직배수가 가능한 구역, 예를 들어 하수 처리 시설 인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직배수도 가능한데 굳이 이런 고용물 회수 장치를 둘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중복 투자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하수 직배수 가능 지역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현재 하수 처리 시설의 여건상 이 유기물이 투입됐을 때 솔직히 에너지화하거나 자원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 개선도 같이, 그러니까 에너지화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용물 공동 회수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그거마저도 안 되는 여액이 그 여액의 유기물
경우조차 이제 하수 처리를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공학식 관로 이상 방식도 이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범 사업 한계를 고려해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은 기존에는 그 고용물 회수율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수 발생량 성상 혹은 원료수까지 원료수 모니터링이나 하수 처리 시설 영향까지도 좀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시범 사업 단지 하나가 아니고 대조군을 설정해서 같이 좀 검토해야만 이 퇴적물의 형태라든지 흐름의 현황이라든지 이걸 좀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거 역시 이제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도는 지자체장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어느 하나의 안을 가지고 간다기보다는 각 지자체마다 여건이 어떤지 각 지자체마다 좀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하는 에너지화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 시설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하수처리 시설에서는 유기물을 이제 처리하고 있고 소화조도 슬러지 감량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 에너지와 시설 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기술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앞으로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로서 이 고용물을 회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그 회수된 고용물을 에너지화하는 방법도 하수처리에서 할 건지 단독으로 혐기소화 시설을 증축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